지난번에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거의 다 못 마치고 끝났죠. 그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501명의 배심원들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한 내용은 당시 20대였던 그의 제자 플라톤에 의해서 대화의 변명편에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국가의 등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 위에 아마 좀 잘린 부분이 바로 1차 배심에서 281대 220으로 소크라테스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올렸지만 소크라테스는 자기한테는 오히려 상을 줘야 된다. 아테네 식민을 실제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었다. 운동경기 선수나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자 배심원들이 이제 361대 140의 표결로 검사가 요구한 대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인생에 한 번 죽는 건데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그 승부수를 던지려고 했던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대화의 변명편에 이게 그 주요 내용이 보존되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국가의 등해다. 아까 이전에 한번 얘기했던 대로 등해가 말을 침으로 쏘아서 움직이게 하듯이 소크라테스도 많은 아테나의 사람을 쏘아서 그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하여 숙고하고 선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플라톤이 옮겨놓은 거 보면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나와 같은 사람을 다시 쉽게 찾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익살스러운 말로 말한다면 신이 이 나라에 보낸 일종의 등해입니다. 이 나라는 거대하고 기풍 있는 군마와 같아서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운동이 둔하며 따라서 침에 찔림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 이 나라에 붙여놓은 등해이며 따라서 하루 종일 어디서나 한결같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각성시키고 설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같은 사람을 쉽게 다시 찾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낮잠 자는 것을 갑자기 깨웠을 때처럼 화를 내고 아니토스가 설득하는 대로 쉽게 나를 때려서 죽여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신이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또다시 여러분을 찌를 어떤 사람을 보내지 않는 한 나머지 생애를 줄곧 잠만 자가 되리라고 나는 탄원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참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도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내가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차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뭐 대속적 죽음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아테나의 사람들의 정의의 감각을 향상시켜서 소크라테스를 처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아이러니한 거죠. 아테나의 규칙에 따르면 사형 판결을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독배를 마셔야 했는데 델로스 섬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제물을 바치러 떠난 신성한 배가 출항한 기간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습으로 인해서 소크라테스의 사형 집행이 1개월 정도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그동안에 여러 친구들을 만나서 일상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친구 크리톤이 탈출 계획을 꾸몄으나 소크라테스는 거절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자신의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따라 독배를 마셔야 하는지를 친구들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은 결국 소크라테스의 논리에 설득됩니다. 소크라테스의 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에
젖먹이 아내를 데리고 감독을 찾은 크산티페, 그 아내죠. 또 아침이 되자 소크라테스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플라톤은 이 대화의 그 파이돈 편에서 일몰 시간이 되어서 사약을 마신 후에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크리톤은 나보다 먼저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나가 이제 플라톤이죠. 아폴로도스는 벌써부터 울고 있었지만 이때는 점점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의 가슴을 메워지게 하였습니다. 오직 소크라테스만이 혼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말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나?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군. 내가 여인네들을 돌려보낸 것은 이런 꼴을 보기 싫어서였네. 사람은 마땅히 조용히 죽어야 하는 줄 알고 있네. 그러므로 조용하고 침착하게 행동하게 해요. 우린 이 말을 듣고 나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리저리 거닐다가 한참 후에 다리가 무겁다고 하면서 반드시 들어누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리에 눕자 사형 집행인은 자주 소크라테스의 손과 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발을 꾹 누르면서 감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감각이 없다고 대답하자 그는 우리에게 독이 심장에까지 퍼지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반신이 거의 다 식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얼굴을 가렸던 이불을 제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 크리톤,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 두었다가 갚아주게. 아스클레피우스는 치료의 신이었는데 병에서 나음을 받은 후에는 감사의 표시로 신전의 사자에게 닭을 한 마리 드리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399년 4월 27일에 운명합니다.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아테네 사람들은 곧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였고 멜레토스는 사형을 당하였고 고소인들은 국외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게 참 일종의 그 집단 광기와 같이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거죠. 그리고 나서 후회한 거죠. 소크라테스의 말이 맞은 거죠. 예.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에 관한 부분 하고요. 이제 플라톤, 이번 시간에는 플라톤을 마쳐보겠습니다. 플라톤은 플라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0세기 초반 영국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알프레드 놀트 파이트헤드 1860에서 1947년 이 파이트헤드는 유럽의 철학적 전통을 가장 안전하고도 일반적으로 성격을 규명한다면 그것은 플라톤에 대한 각주들의 연속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The safest general characterization of the European philosophical tradition is that it consists of a series of footnotes to Plato. 이게 뭐냐면은 나는 플레이토의 이 부분을 찬성한다. 나는 플레이토의 이 부분을 반대한다. 나는 플레이토의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플레이토에게 전적으로 찬성한다. 나는 플레이토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온 것이 결국은 서양의 정신문명사라는 것처럼 이 플라톤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요, 어제도 말했듯이 에서도 말했듯이 소크라테스는 이데아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았는데 플라톤은 이데아는 저 먼 쪽에 있다고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데아가 개체 안에 있다고 그랬죠. 이것만으로도 서로 정확하게 같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플라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플라톤을 이해하는 사람, 기독교하고 플라톤이 제일 잘 맞는 것은 플라톤은 피안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도 분명히 피안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산에서 장막을 보았을 때 그 장막에 그 어떤 그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장막의 실상을 보고 이 땅에 지은 것이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모형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플라톤의 생각과 거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플라톤의 생각은 많은 부분 기독교와 그 연관점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플라톤은 이곳은 무시하고 그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신플라톤주의로 이어지면서 기독교 내에서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그 잘못된 전통이 계속 생겼다는 점이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것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목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물들에 대한 상식적인 인식에서 그의 철학적 사고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물들의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신은 우선 그 현상적인 사물들이 움직이는 이유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이게 이런 변화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거죠. 그래야 그가 발견한 것은 사물의 세계 배후에 존재하는 세계, 세계 이후의 세계, 세계 배후의 세계, 이것이 바로 이데아의 세계이다. The world of ideas. 그곳에 또한 사유의 세계이며 또한 그곳은 과학의 세계다. 물질적인 사물들을 그는 물리학으로 이끌었고 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지적 이해가 요구됩니다. 수학은 개별 사물들마다 서로 다른 원리가 아닌 모든 사물들의 원리와 규칙들을 발견하도록 하는 사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학은 플라톤을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자, 물리학이 피직스죠. 피직스는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에 관한 것을 공부한다면 형이상학은 메타피직스, 이 피직스 다음에 피직스를 넘어서는 그러한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직스는 물리학으로 번역하지만 이 메타피직스는 형이상학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물리학과 수학은 현상의 세계로부터 정신의 세계, 즉 가시적 사물의 세계 위에 있는 배후에 존재하는 가지적 혹은 이데아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중요한 문제는 이 이데아의 세계가 실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로 상식과는 달리 가장 실제하는 것은 바로 이 이데아의 세계라고 플라톤은 주장합니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따라서 소피스트의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와 도덕에 대한 상대주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식론은 형이상학에서 윤리학에 이르는 확고한 다리를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결국 형이상학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회의주의나 상대주의가 아니라 확고한 이데아의 세계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물의 본성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다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자신의 인식론으로 물리학,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종교, 예술과 결합시켜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탐구하게 됩니다. 서구 문명이 도덕 철학과 과학적 전통은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는 도덕 철학과 과학적 전통은 본질적으로 플라톤 사상이 이룩한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플라톤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플라톤은 펠레폰네소스 전쟁 431에서 404년에 전쟁이 발발하고 2년 후에 또 페리클레스가 죽은 지 1년 후인 428년에 아테나의 정치 관료 계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던 부계와 모계의 전통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플라톤의 본명은 그의 조부의 이름을 따라서 아리스토클레스로 지어졌으나 젊은 시절 그의 레슬링 코치였던 아리스톤이 지어준 플라톤. 플라톤이라는 말은 어깨가 넓은 어깨라는 별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이 태어났을 때 소크라테스는 42살이었고 아테네의 문명은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리스톤은 자신의 혈통을 아테네의 왕들 나아가서 포세이돈 신에게까지 소개시킵니다. 그의 어머니 페리크티오네는 아테나의 민주정치의 틀을 놓은 솔론의 반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에게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한 아테나이가 스파르타의 영향 아래서 구성했던 30인 과두체제의 핵심 인물이었던 카르미데스의 여동생이었고 크리티아스의 사촌입니다. 아리스톤과 펠릭티오네는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플라톤은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플라톤의 두 형은 아데이만투스와 글라우콘이었고 누이는 포토네입니다. 포토네의 아들이 스페우시푸스가 후에 플라톤의 아카데무스의 작은 숲이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후계자가 됩니다. 아리스톤은 플라톤이 4살이었을 때 사망했고 페리크티오네는
페리클레스의 친구였으며 그녀의 삼촌인 피릴람페스와 재혼합니다. 이 삼촌과 재혼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근친 결혼이 있었다는 얘기죠. 피릴람페스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며 페리크티오네는 피릴람페스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줍니다. 자, 플라톤은 어린 시절에 문법, 음악, 그림, 체육, 철학 등을 배웁니다. 그는 모든 학문의 방면에서 뛰어났고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참여해서 아테나이의 훌륭한 시민으로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펠로폰네소 전쟁에 참여했다는 얘기죠. 플라톤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였던 크라티루스의 눈에 띄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07년 21세의 플라톤은 한 연극장에서 연극을 극시를 발표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62세의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죠. 한 40세, 41세 이상 나는 거죠. 플라톤은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아테나의 민주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반전시켰습니다. 펠로폰네소 전쟁의 혼란 가운데 아테네에서 자란 그는 민주정치란 자신의 외가 친척들과 스승 소크라테스와 같은 가장 위대한 시민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테나의 분교와 그의 스승의 사형은 플라톤에게 민주정치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그는 권위와 지식이 적절히 배합된 정치 지도자상을 구상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할 때 플라톤은 29살이었으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시간은 불과 8년 정도였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나에 팽배했던 다양한 형태의 철학을 들어왔지만 그의 사상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소크라테스의 생애와 가르침입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것은 철학은 전문화된 기술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방식이다라는 점입니다. 철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성품도 요구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게 소피스트라고는 분명히 구별되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정신의 부단하고 정열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자신을 세계에 관련시킬 수 있고 전적인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플라톤 역시 완전한 지식이나 절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완전한 지식과 절대적 진리를 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증법이다. 정반합으로 이어지는 학문이죠. 정반합으로 도달하는 답. 변증법이란 한 가지 가정이나 가설을 끊임없이 반대 주장과 대변시키는 대화의 한 기술입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술들을 대화의 형식으로 소설함으로써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을 보존했고 자신의 형이상학 체계와 자연의 체계 및 실제를 통해 소크라테스의 도덕적 관심을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자꾸 학생들이 무슨 답을 하면은 그것과 정반대 말을 해서 학생들을 혼란시켰는데 이 선생님들이 자기가 몰라서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각을 자극하려고 했던 거죠. 자,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한 후 플라톤은 친구들과 함께 어떤 실망을 한 거죠. 여행의 형태를 띤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메가라에서 유리클레데스에게 철학을 배우고 아프리카의 키레네, 이 키레네가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레뇨죠. 사이렌. 배들을 노래와 연주를 통해서 끌어잡아당겼다는 신화가 나오는 사이렌입니다. 이 키레네의 데오도로스에게서 수학을 배웁니다. 이집트에서 수학과 천문학, 이탈리아에서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필로라우스와 율리투스에게 천문학, 수학, 기하학을 배우고 특히 필로라우스의 저서도 구입합니다. 플라톤은 387년에 시칠리아 섬을 방문해서 시라쿠스의 참주 디오니시우스 1세를 만나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때 디오니시우스 1세의 처남인 디온을 만났고 디온이 플라톤의 제자가 됩니다. 플라톤과 디오니시우스 1세가 정치에 대한 토론하는 중 디오니시우스 1세가 격분하여 플라톤을 죽이려 하였으나 디온의 중재로 플라톤은 죽음을 면하고 마침 시라쿠스를 방문한 스파르타의 사절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플라톤은 키레네의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참 파란만장하죠. 플라톤이 이 나이에 만약에 죽었으면 역사에 안 남죠. 이때 키레네의 안니케리스가 플라톤을 구속하여 자유를 찾아줬습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딱 맞는 겁니다. 아테나에로 돌아온 플라톤은 그의 대화편의 초기 저작들을 완성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프로타고라스, 메노, 라케스, 카르미데스, 향연, 변명, 크리토. 우리가 심포지움, 요즘은 이제 어떤 회의할 때 심포지움을 많이 쓰는데 원래 의미는 향연입니다. 향연. 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학문을 토로하는 거죠. 예. 아테네로 돌아온 플라톤은 387년에 아카데메이아, 예, 이게 이제 아카데미라는 말의 원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나와서 아카데미가 되는데, 영어는 또 이 동네 아카데미 스포츠 가게가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카데미 그러면 얘들은 어카데미 그래요. 어카데미. 이게 참 이런 게 참 미국 영화가 잘 이렇게 안 와 닿습니다. 미국에 살은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어카데미죠. 당시에 플라톤의 힘은 그의 정점에 있었고, 그의 나이도 41세였습니다. 학원이 세워진 곳은 아테네의 전설적 영웅인 아카데무스를 기리는 숲으로 아테네 북쪽 1.5km 지점에 위치하고, 그곳에는 젊은이들의 체력을 단련하는 체육관, 짐나지움이 있었습니다. 김나지움이죠. 김나시움. 영어로 하면 짐나지움. 그래서 또 줄여서 짐 그렇게 하죠. 이 학원의 수업료는 무료였고, 부유한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합니다. 주요 교육과정은 고급 수학, 천문학, 화성학, 문학, 법률, 역사, 철학. 보세요. 수학도 어느 정도의 수학이 아니라 아주 고급 수학, 천문학, 화성학, 음악이죠. 음악의 화음, 문학, 법률, 역사, 철학.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쓸모가 없는 공부들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노예들이 하는 거고, 자유시민은 이런 인문학을 공부해서 나라의 앞길을 인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대학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학의 인문대학이죠. 아카데미아는 남녀, 빈부, 직업의 차별을 받지 않고 학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올 수 없었죠. 시간이 안 되니까. 플라톤은 20여 년 동안 아카데미아의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를 관장했습니다. 아카데미아의 주요 목적은 본원적인 탐구를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미래의 정치가들의 교육에 있었지만, 그 교육은 엄격한 지적 훈련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은 수학을 교과 과목의 중심에 위치시켰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려 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준비는 진리나 과학적 지식의 사심없는 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거죠. 진리나 과학적 지식의 사심없는 추구. 플라톤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대신 제자들에게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결혼하는 것도 이 정도는 거죠. 특별히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가 될 이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통하여 이상사회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에 참여한 교수들과 제자들은 이름난 수학자들이었던 키레네의 테오도로스,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이 제곱근에 대한 원리, 또 유키두스의 유독서스, 비례론, 공면체의 면적과 부피를 구하는 것을 발전시켰고, 투오이온의 타이아테두스, 입체기학, 또 천문학자들이었던 헤리클레데스 폰티쿠스, 오프스의 필립, 시라쿠스의 디온, 아르키다스, 역학, 또 스페우시포스, 자연사,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공자, 맹자는 직접 제자가 아닙니다.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계속되는 제자들이죠. 이 학원은 주후 커먼에라 525년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에 의해서 폐쇄될 때까지 무려 900여 년 이상 전설되었다. 고대 대학인데 플라톤이 세운 대학이 900년 동안 갔다는 거죠. 플라톤의 만년에 벌어진 사건은 시라쿠스의 정치에 관여한 것입니다. 367년 디오니시우스 1세가 죽자 디오는 왕위를 계승한 디오니시우스 2세가 되어서 이거 좀 말이 좀 잘못됐는데, 디온이 왕위를 계승한 디오니시우스 2세가
철학과 과학을 통해 입헌군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끔 플라톤을 초빙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네요, 그죠? 예. 왕위를 계승한 사람 디오니시우스 2세이고 디온은 계속 디온으로 있었는데 디온이 플라톤을 초빙했지만 이 계획은 정치적 강자인 디온에 대한 왕의 시기심 때문에 무산되고 플라톤은 361년에서 360년 동안에 세 번째로 시라쿠스에 머물면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했지만 실패했고 디온은 354년에 살해당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플라톤은 아카데미아에서 강의할 때 전혀 강의 노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강의는 출판되지 않았으며 단지 그의 수강자들의 노트들만이 전해질 따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8살 때인 367년에 아카데미아에 들어갔는데 그는 거기서 플라톤의 강의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에 강의 노트를 가지고 강의했는데 그의 강의도 출판되진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만년까지 끊임없이 저술을 하면서 아카데미아에서 활동하다가 기원전 348년에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플라톤은 20년이 넘는 철학적 대화편들을 작성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대화편들의 정확한 연대에 대한 논쟁 중이지만 일반적으로 세 부류로 대화편들을 나눕니다. 초기 저작은 윤리학에 집중되어 있고 두 번째 시기의 대화들은 이데아론과 형이생각이 제시되고 인생의 후반의 저작들은 자연의 구조를 다루는 기술적인 대화편. 보통 이 근데 이게 다 이 대화편이 다 말하는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입니다. 플라톤이 썼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 말이고 어디까지가 플라톤의 말인지 잘 모른다 그러는데 보통 초기의 저작은 이 플라톤 것이 많고 중간 것은 많이 섞였고 세 번째 거는 플라톤의 말이다. 이렇게 보통 비평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라톤의 그 인식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동굴의 비유, 분할된 선의 비유, 그리고 형상론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 지식을 획득하는 방식을 설명했고 지식의 구성 요소를 표현합니다. 이 동굴의 비유, 이 동굴의 은유, 이 이야기가 이 플라톤의 그 사고 방식을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굴의 은유, 플라톤은 한 동굴에 있는 죄수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동굴 속에 죄수들이 갇혀 있는 거죠.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기억이 있기 전부터 발과 목이 쇠사슬에 묶여서 동굴에 갇혀 있는데 동굴의 그 안쪽, 동굴의 바깥쪽이나 동굴의 안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뒤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움직이며 그 뒤에 불이 있고 그 뒤에 동굴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은 오직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움직이는 물건들을 그림자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 메아리가 울리므로 그들은 그 소리가 그 그림자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플라톤은 만일 이 죄수 중 하나가 쇠사슬에서 풀림을 받고 불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굴의 입구로 나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 죄수는 자기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허상이며 지금까지 평생 보았던 그림자가 실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태양광의 고통을 이겨내고 빛 아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게 되었을 때 모든 아름다운 것과 진실한 것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 이전으로 그 사실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그는 오히려 잘 볼 수가 없으며 그래야 해서 시력을 잃은 그를 본 동료들은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을 속박에서 풀어서 동굴 밖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처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명천지의 모든 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이것이 동굴의 벽에 그림자로 비춰진 허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플라톤은 모든 사람은 이 죄수들과 같다고 암시합니다. 교육의 기능은 이들을 동굴 밖으로 이끌어내어 태양광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죄수들은 몸을 돌려서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인간들은 그들의 영혼을 무지로 묶어두었던 변화와 욕망의 기만적인 세계와 전적으로 결별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회심의 문제이며 교육 자체가 종교적인 거죠. 회심.
이는 현상계로부터 실제계로의 완전한 회심을 의미한다. 현상계, the world of appearance, 실제계, the world of reality. 우리는 리얼리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해요. 이건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이거는 플라톤이 말하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왜 이거에서 자꾸 헷갈립니다. 리얼리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영원한 것은 인간의 영혼과 또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를 리얼리티를 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플라톤은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계지 실제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눈은 이미 시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혼의 회심은 영혼의 눈에 시력을 주십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방향을 보는 대신에 마땅히 보아야 할 방향으로의 회심을 의미한다. 이 죄수가 몸을 돌릴 수가 없죠. 몸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한번 태양광 아래에 실제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다시 동굴로 돌아가서 죄수들의 삶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종교적인 표현인 거죠. 이처럼 플라톤은 동굴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에 반대합니다. 소피스트는 마치 그 동굴 속에서 어떻게 좀 더 좀 잘 살아볼까 이걸 연구하였다면, 플라톤은 그 동굴을 벗어나서 실제의 태양광 아래서 실제의 세계를 경험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 이 교육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지식이란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것이었다. 지식이 확실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정신은 매우 다양한 그림자들의 배후에 있는 실제적 대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신은 참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런 어떤 면에서 좀 낙관주의죠. 어떤 불가지론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플라톤은 감각계와 사유계, 가시계와 가지계를 그의 인식론으로부터 구분해서 그의 인식론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표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분리된 선의 의미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정신이 참된 지식을 발견하는 4단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4가지 단계가 있죠. 상상의 단계, 신념의 단계, 사고작용의 단계, 지식의 단계. 자, 그겁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의 가장 낮은 수준 혹은 피상적 수준은 상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실제의 허상이나 최소량의 실제를 파악합니다. 최소량의 실제를 간신히 파악하는 거죠. 동굴에 비유해서는 그림자를 보는 것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 머무는 인간이 자신이 보이는 것이 허상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무지의 덫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인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산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무지의 덫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허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시인이나 수사학자나 조각가와 같은 예술가들이다. 그들은 이데의 세계를 왜곡하여 허상이나 환상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을 무지로 이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히 시, 연극, 수사, 특별히 조각 이런 것은 아주 좀 인정을 못 받았죠. 플라톤의 사상 안에서는. 자, 신념의 단계. 자, 이 도표를 다시 보면 이 상상의 단계에서는 허상들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의 단계가 넘으면 그 다음에 바로 신념의 단계입니다. 신념의 단계는 플라톤 인간들이 그들의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본 후에 얻어낸 경험은 신념과 소신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상상으로 경험을 더하면 결국 신념이 생기는 거죠. 지중해 물이 푸른 것 같지만 그 물을 손에 떠보면 투명한 것처럼 진정한 과학자가 철학자는 관찰에 만족하지 않고 관찰의 근거로 그 배후에 있는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시계, 태양 아래에 있는 이 가시계, 여기서 태양은 이제 허상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죠. 태양 아래에 있는 가시계에서는 속견밖에, 어떤 오피니언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그 2단계는 상상과 신념, 그리고 허상들을 보다가
어떤 그 사물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선에서 머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우리가 이미지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이게 좀 이데아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서 나온 그런 어떤 생각을 이미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시계와 가지계는 가운데에 분리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작용으로 넘어가는데, 사고작용의 단계에서 이 단계의 지식은 추론 지식이고 간접 지식이다. 한 인간의 신념의 단계에서 사고작용의 단계로 옮겨가면 그는 가시계에서 가지계로 속견의 영역에서 지식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사고작용은 과학자, 특히 수학자에서 추상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수학자는 특정한 삼각형을 볼 때 삼각형의 실제에 대해서 사고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삼각형, 각자 하나하나의 삼각형을 통해서 어떤 디트라이앵글, 삼각형의 실제를 상고합니다. 즉 그는 가시적 삼각형을 통하여 가지적 삼각형을 당연히 있다는 것을 사유하게 됩니다. 수학자는 기호를 통하여 가시계에서 가지계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습니다. 수학자나 과학자는 항상 법칙이나 원리들을 추구하므로 감각에서 벗어나는 지능에 의존합니다. 그래야 수학자는 무수한 정삼각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각의 크기는 늘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어떤 다른 인간을 관찰해도 그 인간의 이데아를 사유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상대적으로 보지 않고 절대적으로 보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그 이데아를 반영한다,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지식의 단계죠. 완전지의 단계. 완전지의 단계. 이 단계의 지식은 순수주의이며 직관주의입니다. 완성이 된 거죠. 정신은 사물들에 대한 좀 더 충분한 설명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만물에 대한 관계를 파악해야 되며 전 모든 실제에 대한 제1성,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수준에서 인간의 정신은 직접적인 형상들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형상, 이미지, 우리는 이거를 거의 뒤집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플라톤이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뒤집어 온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것은 허상이고 형상, 진짜 형태는 완전지의 형태, 이데아의 세계에 가야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상들이란, 이 꼴이라고 표현하셨죠. 형상들이란 보편적 인간처럼 현상적인 대상들로부터 추상화된 가지적 대상입니다. 정신은 이제 가지적 대상들의 상징적인 성격들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순수한 형상들을 취급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지식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그럼 이데아가 뭐냐? 형상이 뭐냐? The Doctrine of Forms or Ideas. 이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그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공헌입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형상이나 이데아는 불변적이며 영원하며 비물질적 본질로서 인간이 보고 있는 현실적 시각적 대상들은 단지 그것의 조잡한 모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학자들은 실제로 몇 가지 종류의 물질적 재료로 생각했던 달리 플라톤은 비물질적 형상이나 이데아를 참된 실제로 내세웁니다. 또한 소피스트들은 지식이 항상 유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생각했던 반면에 플라톤은 지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유의 참된 대상은 물질적 질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고 영원한 이데아, 형상의 질서입니다. 플라톤은 개별적인 선들을 판단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선이 있다는 소크라테스 주장을 발전시켜서 최고선의 개념과 함께 형이상학의 이론으로서 실제의 전 구조와 실제의 모든 구조와 그 속에서의 도덕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 이데아론을 통해서 일자와 다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물은 일자라는 파르메니데스의 주장과 만물은 유전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결론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은
일자에게로 모아진다. 그거죠. 그렇지만 만물을 유전한다. 그럴 때 만물은 바로 이데아이고 유전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형상론은 존재의 본성을 설명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행동이 선하다거나 어떤 사물이 아름답다고 할 때 선의 표준이나 아름다움의 표준이 어디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인간의 선이 완전하지 않고 어떤 사물의 아름다움은 변한다 할지라도 선이나 미의 이데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실제하는 세계는 가시계가 아니라 가지계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가지계는 영원한 형상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가장 실제적입니다. 이데아에 대한 5가지 질문. 5번째, form, 형상이란 무엇인가? 이데아의 형상. 형상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가 보는 대상은 단순한 모사일 뿐입니다. 한 아름다운 인간은 보편적인 미의 모사이다. A beautiful person is a copy of beauty. 한 인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보편적 미가 분유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미의 이데아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제이다. 사물은 아름답게 된다. 그러나 미의 이데아는 항상 아름답다. 사물은 아름답게 된다. becoming. 미는 항상 아름답다. being. 그러니까 becoming과 being이죠. 이 가시계, 이 상상의 세계인 가지계에는 becoming의 세상이고 이데아의 세상인 이 가지계는 being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따라서 미의 이데아는 자신의 안팎으로 움직이며 변화하는 사물과 별도의 존재를 갖습니다. 이 세상은 변한다는 거죠. 세상은 변한다. 그러나 미의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만물은 유전한다. 그러나 미는 일자이다. 이런 얘기죠. 속견의 수준에 있는 자는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왜 정의로운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그 특정한 행동이 분유하고 있는 정의의 이데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보편미나 보편선은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들이 선하다거나 사물들이 아름답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플라톤은 형상들은 영원한 존재를 가지며 감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신에 의해서 파악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색, 무형에 만질 수 없는 실제적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정신이기 때문에 형상은 감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야, 이게 철학이지만 나중에 이 플라톤의 사상이 철학으로 갈 수밖에,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형상들은 그럼 어디에 존재하는가? 형상들은 구체적인 사물들과 분리되어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퍼레이트해서 혹은 그걸 떠나서 apart from에 존재합니다. 형상들이 공간상에 어디엔가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의 결과일 뿐이다. 인간의 선지하는 영혼과 육신과 결합되기 이전에 이미 형상과 친숙했다. 우리 옛날에 하늘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도 하늘나라를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죠. 3층 천 이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물질적인 세계가 아닌 어떤 물질 세계를 넘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선지하는 영혼은 육신과 결합되기 전에 이미 형상들과 친숙했고 또한 창조의 과정에서 데미우르게 즉 창조신은 특정한 사물들을 만드는데 이 형상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우리 보는 거예요. 이 데미우르게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형상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게 좀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즉 창조신은 특정한 사물들을 만드는데 이 형상들을 사용했으며 이는 형상들은 사물의 체현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상들은 신의 정신 속에 혹은 합리성이 최고인 일자 속에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일자가 있고 내지는 신이 있고 그 신의 정신 안에 바로 이 형상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자꾸 기독교적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기독교 생각 일단 벗어버리고 플라톤이 뭘 말하려고 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형이상학에서 형상들은 모든 사물의 본질의 원인이며 일자는 형상들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The forms are the cause of the essence of all other things, and the one is the cause of the forms. 그러니까 일자가 있고
일자에서 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데미우르게가 다시 세상을 창조해서 그것이 어떤 그 사물이 태어났다. 사물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 제 일자와 데미우르게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일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맨 마지막에 있는 불변하는 그런 신적 존재고요. 데미우르게는 그 모든 신의 하이어라키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헬라 세계를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 나오는 이 D1으로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데미우르게를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성경으로 말한다면 이 D1과 데미우르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서도 잘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형상들은 중개자이며 그것을 통해 이성의 원리가 우주 속에서 작용한다고 말하는 것이 플라톤의 의도였던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스탬프의 견해죠. 결국 뭐냐면은 이성의 원리가 어떤 활동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온 우주에 사물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럼 형상과 사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한 형상은 세 가지 방식으로 사물과 관련한다. 첫째, 형상은 사물의 본질의 원인이다. 둘째, 한 사물은 하나의 형상을 분유한다. 셋째, 한 사물은 한 형상을 모방하거나 모사한다. 플라톤은 케오스, 혼동은 형상에 의해서 질서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이 형상의 실제와 진료의 실제가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료는 이제 실제로 물질을 구성하는 그 성분이죠. 형상은 그것의 어떤 원형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형상들 안에서 있는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플라톤은 우리는 형상들을 함께 엮음으로써만 대화를 할 수 있다. We can have discourse only through the weaving together in forms. 사유와 논의는 대부분의 경우에 특정한 사물들을 초월한 수준에서 철학적인 것이 되어지고 형상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단일성을 지니며 서로 얽혀 있다. 동물의 형상이 있고 말의 형상이 있으므로 한 형상은 다른 형상을 분유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 개, 소, 닭 이게 다 동물이잖아요. 이거의 형상이 따로 있고 그것을 전체로 본 동물의 형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의 세계에는 위계 질서가 있고 가지계로 갈수록 보편적이며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거의 이렇게 반으로 뒤집어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형상들을 이해하는가? 플라톤은 인간의 정신이 형상들을 발견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상기의 방식, 상기. 이렇게 회상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결합하기 전에 이미 형상과 진성했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들의 정신이 손재의 선험적 상태에서 인식했던 것들을 상기합니다. 회상합니다. 가시적인 사물들은 인간들에게 이미 알고 있던 본질들을 상기시킵니다. 실로 교육이란 인간을 다시 상기하게 하는 recollection 내지는 reminiscence 어떻게 말하면 되죠? reminiscence. 자, 인간은 변증법의 활동을 통해 형상 인식에 도달한다. 변증법이란 그러므로 사물의 본질을 추상화하는 힘이며 지식의 모든 부분들의 상호관계를 발견하는 힘이다. 대화는 인간을 형상으로 이끄는 단서이다. 그러니까 이 변증법 자체가 대화잖아요. 눈은 단지 특정한 사물로 볼 수 있지만 대화는 사유를 불어넣음으로써 사유는 보편적인 것, 형상을 파악함으로써 진정한 사물들을 떠나서 이 형상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지게 되는 갈망의 힘, 즉 사랑이 인간을 아름다운 세상에게서 아름다운 사회에서 미의 본질 그 자체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로스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더 아름다움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자, 플라톤의 도덕 철학. 세 번째로. 플라톤의 도덕 철학. 한 10분 남았는데, 이게 또 이게 다 끝날 것 같지 않네요. 그죠?
조금씩 밀리는데. 네. 소피스트들의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하여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지는 덕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더 세련되게 발전시켜서 지식과 삶을 같이 봤던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는 주로 영혼의 개념과 기능으로 덕의 이론을 구성합니다. 영혼의 개념. 그는 국가론에서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이성과 기계와 욕망, appetite. reason, spirit, appetite. 그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 혼란과 갈등에 대한 공통의 경험으로부터 이러한 영혼의 삼부법을 이끌어냅니다. 그는 이 갈등의 본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인간에는 세 종류의 행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성의 행위다. 이성. 둘째, 행동을 위한 충동, 즉 기계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중립적이다가 곧 이성의 방향을 따르게 된다. 셋째, 육신의 사물들에 대한 갈망, 즉 욕망이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 그 자체는 생명이 없고 따라서 육체 그 자체는 움직일 수 없고 인간의 육체는 영혼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것이 분명하게 이제 육체보다 영혼을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죠. 플라톤은 이성과 기계와 욕망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마리의 말을 모는 전차 마부에 비유합니다. 한 마리는 선하며 따라서 채찍질할 필요가 없고 몇 마디의 경고만으로도 몰 수 있다. 다른 한 마리는 악하여 건방지고 뻔뻔스러워 채찍질과 박차에도 잘 굴복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마부는 두 마리의 말에 고삐를 쥐고 말들을 인도하고 통제해야 될 권리와 의무와 직분을 갖는다. 이 비유에서 마부는 이성, 선한 말은 기계, 악한 말은 욕망이다. 마부는 두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갈 수 없고 이 셋은 서로 영향을 준다. 욕망이 이성을 압제한다면 영혼의 조화는 거꾸로 된다. 이것이 도덕적 악의 모습이다. 이성이 욕망을 압제할 때 인간은 선하며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 마부의 비유 좀 이해되시죠? 플라톤의 이러한 삼분설은 다시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은 이성이고 비이성적 부분은 기계와 욕망입니다. 이성적 부분은 영혼의 세계의 조물주인 데미우르게에 의해서 창조되는 반면에 비이성적인 부분은 육신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신들에 의해서 또 창조됩니다. 이런 건 조금 서로 우리가 말하는 데미우르게의 이해가 다르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도덕은 인간의 상실된 내적 조화의 회복에 있다.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실된 내적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성이 욕망과 육신의 자극에 의해서 전도되었던 뒤집어졌던 과정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은 자아의 비이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악을 낳았던 것이 부지와 잘못된 지식이었기 때문에 단지 지식만이 덕을 다시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에서 지식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인간이 그릇된 지식으로부터 참된 지식으로 갈 수 있으려면 그는 우선 자신의 그릇된 지식의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인간이 무죄의 잠으로부터 깨어난 것 같다. 무죄의 잠에서 깬다. 또 아까 동굴에 비해서 말하는 그 회심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플라톤 철학이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능의 실현으로서의 더 도덕에 관한 논의 전체를 통해서 플라톤이 선한 삶이라고 강조했던 것은 내적 조화와 행복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선과 덕은 복과 조화를 낳는 행동 양식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덕이란 관습이나 속견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본질 자체에 근거합니다. 기계와 욕망을 인식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성의 본질이고 만일 이성이 욕망에서 밀려난다면 이성은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한 거죠. 욕망은 한계와 분수를 지켜서 영혼의 다른 부분을 침해하지 않을 때, 즉 쾌락과 갈망에 대한 이러한 조절은 절제의 덕을 낳는다. 욕망이 그 자기의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기계 부분에서 나오는 의지력의 한계를 지킴으로써 성급한 행동을 피하고 공격과 수비의 행동에서 믿을 만한 힘을 발할 때 이 기계 부분에서 용기의 덕이 이루어진다. 여기 보니까 이제 네 가지 덕이 나오죠. 절제, 용기, 지혜, 정의. 자, 절제의 덕은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기계 부분을 잘 할 때 용기가 이루어지고 이성이 욕망의 공격에 동요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무시한 채 참된 이상들을 계속 지켜나간다면 그때 지혜의 덕이 성취된다. 또 마지막으로 영혼의 각 부분이 각자의 특수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네 번째로 정의의 덕이 이루어진다. 네 가지 절제, 용기, 지혜, 정의.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 품성, 또 뭐 성령의 열매 이런 거 말할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플라톤이 말하는 것 사이에서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같은가를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만 성경에서 플라톤주의, 성경에 플라톤주의가 들어왔나 하는 것도 이제 파악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교회사에서 계속 이 기독교와 플라톤주의는 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면 플라톤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 이것이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설교하고 주장하는 것이 알고 보면 성경이 아니라 플라톤주의를 설교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면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